여러 종교는 우주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한다. 태초에 전지전능한 신이 있었고, 신께서는 자신만의 규칙과 계획대로 우주를 창조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똑똑해진 인간들은 신이 빚어놓은 우주를 연구하는데 어느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신께서는 그 어떤 규칙과 계획 없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 분명 신께서는 규칙과 계획을 갖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인간이 연구한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연구가 틀린 걸까? 경전이 거짓인 걸까? 주사위 게임처럼 무작위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든 신이라면 그것을 정령 신이라고 할 수 있나?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의 연속이죠? 그런데 양자형 학이 연구되던 초기 과학자들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생각에 다다른 걸까? 1. 하이젠베르크의 핵열역학. 1900년대 초기는 과학자들이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를 이제 막 발견하고 연구하던 때입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가 어떻게 생기었을까? 원자는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나름의 이론과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질문은 닐스 보어에 이르러서 세 번째 원자 모형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지금 우리들에게 친숙한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빙빙 도는 모습이죠. 그런데 세 번에 걸쳐 업그레이드된 원자 모형은 여전히 설명이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는 다 설명이 되는데 숫자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즉, 보어의 모형을 설명할 방정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23살밖에 안 된 젊은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닐스 보어의 제자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는 보어 아래에서 약 8개월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스승 보어의 원자 모형을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이론적으로는 맞기는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수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이젠베르크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변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이 수소 원자의 빛의 변화에 뭔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수학에는 영잼병인지라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봐도 결론은 나지 않았고 거의 반쯤 포기하게 됐습니다. 수소 원자의 빛으로부터 뭔가 해답을 구할 수 있을 듯한데 연구를 거듭하던 어느 날 하이젠베르크는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게 도는데 그는 머리도 식힐 겸 병가도 내고 헤골란트 섬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헤골란트 섬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네오 작은 섬에서 할 거라고는 멍 때리면서 바다를 볼 일밖에 없었겠죠? 이 헤골란트 섬에서의 2주일은 마치 정신과 시간의 방에 빠진 듯 시간이 더럽게도 안 갔습니다. 하도 섬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하이젠베르크는 시간이라도 때울 생각으로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숫자들을 써 내려갔는데 보통이라면 노트에 몇 줄 써 내려가다가 포기할 법도 한데 할 것도 없겠다. 숫자들을 일일이 계산해가면서 거의 낙서에 가까운 끝 없는 숫자들을 하이젠베르크는 열거해봤습니다. 이 숫자들은 노트 수십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이젠베르크는 이 숫자들에 뭔가 패턴이 있는 거는 같은데 이 패턴들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골란트의 2주 동안의 휴가가 끝나고 하이젠베르크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수학 천재, 물리 함께 훈수충, 오늘의 찐 주인공. 195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빛나는 해결사 막스 보른. 이복의 젊은 과학자 몸 좀 어떻나? 얘 몸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휴가 때 연구하던 노트가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응, 그러지. 그런데 이게 뭔가? 뭔 낙서를 이렇게 해놨다 그래. 아니 이것은 막스 보르는 하이젠베르크의 낙서를 보자마자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딱 보니까 행렬이구먼. 근데 무슨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많은 게야? 가만 있어 보이시게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겠네. 여기다가 행렬 미적분학을 추가하면 아니 이건
이렇게 복잡한 수식 간단해지다니 이제 이 숫자들이 뭘 뜻하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낙서에 가까운 더러운 숫자들은 막스 보른 덕분에 행렬역학이라는 간단하고 깔끔한 공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하이젠베르크는 겨우 23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스승 보어의 원자 모형을 행렬역학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를 확률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연맘에 들어 하지 않았던 물리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한 에르빌 슈레딩거. 슈레딩거는 전자를 파동이라고 가정한 다음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파동 방정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슈로단거 본인조차도 이 파동 방정식이 뭘 뜻하는 건지 해석을 못하고 있었고 이때 또다시 막스 보른의 훈수질이 시작됩니다. 막스 보른이 보기에는 슈로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거참 자네가 수식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못하는 건가? 아니 그리고 이 공식은 뭔가 빠져있네. 아직은 불완전해. 내가 직접 이 수식을 봐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보게. 얼마 지나지 않아 막스 보른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갖다가 몇 가지 수정을 더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놨고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다가 절대값을 제곱하면 전자의 위치를 설명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옵니다. 파동 함수에서 진폭이 높은 위치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고 진폭이 낮은 위치에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적은 겁니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를 확률로 나타내는 공식인 겁니다.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파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저 막스 보르는 이것을 확률 파동이라 하겠소. 이렇게 막스 보르는 양자 세계에서 입자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다만 어디 있을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 막스 보른 vs 슈레딩거. 그런데 슈레딩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파동이며 파동과 같이 움직입니다. 전자는 특정 조건에서만 입자로 나타난다는 게 제 수식의 해석입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슈레딩거 같으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전자가 입자라고 증명된 실험이나 이론은 뭔가? 자네의 파동 방정식엔 입자가 없으니 반쪽짜리일세. 아니 그러면 전자가 파동이지 입자입니까?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까 보른 박사? 아니 그리고 누가 맘대로 제 수식 갖다가 맘대로 해석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게다가 확률이라니요? 물리학자가 그런 운에 기댑니까? 훗날 슈로딩거는 막스 보른에게 이런 편지까지 보냅니다. 거의 반을 넘어져주는 퍼붓는 수준의 비읍판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물리학계의 슈퍼거성 아인슈타인까지 보른을 비판하는 편지를 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슈타인의 뇌로는 우주의 모든 것이 확률로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른의 확률 해석을 주사위에 비유하면서 비판한 거죠. 이렇게 막스 보른은 슈로딩거의 파동 방정식으로 확률 파동을 끌어냈고 확률로서 미시세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완벽하게 설명한다네. 슈레딩거나 아인슈타인이나 양자역학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려. 막스 보른의 이런 생각에는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도 동의했고 이 세 명이 뭉쳐서 코페라겐 해석을 만들게 됩니다.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코페라겐 해석을 그나마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시세계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면 운동량을 모르게 되고 전자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며 이 둘은 서로를 배척하면서 동시에 상호보완한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역학파는 이 코페라겐 해석을 정말 오지게도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네. 지구가 언제 화성하고 가까워지는지, 일식은 언제 일어나며 해성은 언제 지구 옆을 지나갈지, 태양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우리의 나와 우주의 모든 움직임까지 물질의 현 상태와 위치 속도를 알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네. 이 세상을 절대로 확률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네.
확률을 도입하자는 양자역학, 이에 반대하는 고전역학. 이 두 학파의 갈등은 극심해져 갔고 솔베이 회의에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전 세계 최강의 과학자들이 한데 모여 전쟁을 치른 대사건.